영상을 올리고 진화론에 관련된 영상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상대 진영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살피는 것은 저의 전략입니다. 진화론에 관련된 영상들은 하나같이 진화를 생물이 변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생물이 변하는 현상을 진화의 증거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들이 진화를 생물이 변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물이 변하는 현상은 관찰 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생물이 변하는 현상은 진화가 아닙니다. 그저 종류 안에서의 변화일 뿐입니다. 진화론에 관련된 영상들은 제 영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또 그 영상들에는 진화의 신비를 찬양하는 댓글과 함께 개신교를 조롱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유신 진화론자들 또한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을 힘입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거듭난 성도로 주장하면서 진화를 받아들이고 진화를 부정하는 성도들을 반지성적인 성도라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신 진화론자는 진화론을 반대하는 주류 교회 목회자들을 대신해서 무신론자들에게 사죄하고 자신은 개신교인이지만 진화론을 반대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반지성적인 개신교인들과 다른 깨어있는 신앙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개신교들은 모두 반지성적이지 않고 우리처럼 깨어있는 개신교인들도 있다며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무신론자들은 거기에 화답하면서 유신 진화론자들을 한국교회에 몇 안 되는 깨어있는 성도로 축켜 세웁니다. 이게 오늘날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창조론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도들을 조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이 자칭 성도들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진화는 틀렸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진화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진화론은 과학도 아니고 진실도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어류가 양수류가 되는 것, 파충류가 조류가 되는 것, 유인원이 사람이 되는 것이 간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파충류가 조류가 되는 것이 간단한 일일까요? 날개가 없던 생물이 날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피부가 깃털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심장의 방개수가 달라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저는 항상 어떤 방식으로 진화가 작동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진화론에 관련된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그들은 늘 어떤 방식으로 진화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진화된 이유만을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연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독일의 저명한 진화 생물학자 라이홀프가 썼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독일 최고의 진화 생물학자 프로이트상 수상자 라이홀프가 들려주는 진화의 놀라운 비밀, 추리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자연의 역사, 출간 즉시 독일 아마존 자연과학 분야 베스트셀러라는 소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으로 진화의 방법을 알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습니다. 책에 소개된 얼룩말의 줄무늬 진화 부분을 읽어보면 얼룩말이 줄무늬를 가지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것처럼 검정색 줄무늬가 사자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유리해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채채파리를 막기 위해서 진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룩말 줄무늬가 사자 때문에 생긴 것인지 채채파리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얼룩말이 어떤 방식으로 그런 줄무늬를 가지게 되었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진화론자들을 찾아가서 방법을 물으면 검정색 줄무늬를 가진 돌연변이 얼룩말이 우연히 생겨났고 그 얼룩물이 채채파리를 막는 데 효과적이어서 검정색 줄무늬가 있는 방향으로 진화된 것이라는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자리를 더 살펴볼까요? 깃털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라고 해놓고는 깃털은 비행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유독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진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대답도 어떻게보다는 왜 생겨난 것일까라는 질문에 어울리는 대답입니다. 저는 깃털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생겨났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진화론자들에게
깃털이 생기게 된 구체적인 방법을 물으면 또 우연히 깃털을 가진 돌연변이가 생겨났고 생겨난 깃털이 생존에 유리하여 깃털을 가진 개체가 유전자 풀 안에서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대답만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와는 달리 어디에도 진화의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라이올프는 그저 눈앞에 펼쳐진 현상을 진화라는 믿음으로 풀어나갈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책들에 매료되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차드 도킨스의 지상 최대의 쇼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주로 진출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물을 떠나 마른 무트로 나오는 것만큼 대담하게 생명을 뒤흔드는 이행은 또 없었을 것이다. 두 생활 영역은 많은 면에서 너무나 달라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면 몸의 거의 모든 부분이 극단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물에서 산소를 추출할 때 유용하던 아가미는 공기 중에서 전혀 쓸모가 없고 폐는 물에서 쓸모가 없다. 물에서 빠르고 우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던 추진기법은 땅에서는 위험천만하고 서툴 뿐이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물에 사는 생물이 땅에 사는 생물로 바뀌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런 구절도 있는데요. 우리의 물고기 선조가 공기를 마시기 시작했을 때 아가미를 변형시켜서 폐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들은 장을 주머니처럼 변형시켰다. 그리고 후대의 경골 어류는 폐를 변형시켜서 호흡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필수기관을 만들었다. 그것이 불에다. 자, 이 글에서 진화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리와 양서류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을 뿐 기관이 진화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다리나 폐는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진화라는 신념으로 쓴 소설입니다. 저명한 진화론자인 제리 코인이 쓴 지울 수 없는 흔적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선 초기 육식 공룡들의 앞다리와 손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먹이를 잡고 다루는데 도움이 되어서였을 것이다. 움켜잡는 행동을 자꾸 하다 보니 근육이 진화하여 앞다리를 재빨리 펼쳤다가 안쪽으로 굽힐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새가 날 때 아래쪽으로 날개치기 하는 것과 같은 동작이다. 특정 부위를 반복 운동하면 그 부위가 진화될까요? 어떤 과학자도 이런 방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한 사례는 없습니다. 라마르크레의 용불용설은 이미 진화론자들 사이에서도 오래전에 부정되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왜 모를까요? 유명한 데스몬드 모리스의 털없는 원숭이는 이런 진화 소설의 끝판왕입니다. 이 책은 자연과학 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이자 한국과학기술원 선정 추천 도서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식충류에서 인간으로의 진화는 한편의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 도서로 선정되기에 손색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털없는 원숭이가 속해 있는 영장류는 원래 원시적인 식충류에서 생겨났다. 이 초기의 포유류는 안전한 숲속을 성급하게 뛰어다니는 조그맣고 하찮은 동물이었고, 곤충을 잡아먹는 이 작은 동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영토로 과감하게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곳에 널리 흩어져 수많은 이상한 모양으로 진화했다. 일부는 초식동물들이 되어 몸을 지키기 위해 땅 밑에 굴을 파거나 적으로부터 재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기다란 다리를 갖게 되었다. 곤충만 먹던 식주류는 먹이의 범위를 넓히기 시작하여 과일과 견과류, 딸기류, 식물의 싹과 나뭇잎을 소화하는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갔다. 가장 열등한 형태의 연장류로 진화하자 눈이 얼굴 앞쪽으로 나오면서 시력이 좋아졌고 두 손은 먹이를 잡는 도구로 발전했다. 3차원적인 시야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팔다리를 갖게 된 이 동물은 두뇌가 서서히 커지면서 차츰 숲속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식충류는 단 한 페이지만의 원숭이가 되고 몇 페이지만 지나면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무런 방법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진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 진화론 맹신도들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생물은 변합니다. 그러나 종류 안에서만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화가 아닙니다. 변화의 폭은 큽니다. 동식물의 종류 안에서의 생김새와 특성이 변하는 폭은 생각보다 큽니다. 현대 생물학자들조차도 한 종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생김새와 특성의 폭이 상당히 크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두개골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피부색이 짙은 사람도 있고 옅은 사람도 있습니다. 눈동자의 색깔도 다양하고 머리카락의 색도 다양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변화를 진화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를 다른 종류의 진화의 중간 단계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변화들은 종류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두개골이 큰 사람, 두개골이 작은 사람, 피부색이 짙은 사람, 옅은 사람 등 모두가 사람이라는 종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개종 안에서도 다양한 품종의 개가 있습니다. 개 품종 안에서의 생김새와 특성의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덩치, 털의 길이, 털의 색, 주둥이의 길이, 다리의 길이, 꼬리 모양, 근육의 양, 귀의 모양, 눈의 모양 등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모두 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생물학에서도 모두 개로 분류됩니다. 이 역시 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생김새와 특성의 차이는 개 종류 안에서의 변화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가 개 종류를 벗어난, 즉 개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된 사례는 관찰된 적이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개 종류를 벗어나는 진화는 관찰된 사실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추론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종류를 벗어나는 진화가 왜 불가능한 걸까요? 생물의 생김새나 특성의 변화를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유전자의 변화가 생물의 생김새나 특성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동식물은 모두 DNA라는 시스템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음 세대로 전달합니다. 개가 자신과 비슷한 생김새와 특성을 가진 강아지를 낳는 이유, 고양이가 자신과 비슷한 생김새와 특성을 가진 고양이를 낳는 이유는 모든 생물이 DNA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DNA 안에 생물의 기본적인 생김새와 특성이 정보화되어 있으며 이 DNA가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생물이 세대를 이어갑니다. 단세포 생물이 단세포 생물로 분열되는 것은 단세포가 단세포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 유전학과 결합되면서 진화론자들은 단세포 생물이 사람으로 진화되는 과정을 단세포 생물의 DNA가 사람의 DNA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단세포 생물의 DNA 양과 사람의 DNA 양을 단순히 비교하면 사람의 DNA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드물지만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한 세대 안에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복제 실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제 실수는 다음 세대로 유전될 수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발생하는 복제 실수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30억 개의 DNA 연기에 비해서는 매우 적지만 진화론자들은 복제 실수를 단세포 생물을 사람으로 진화시킨 메커니즘으로 봅니다. 이런 복제 실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다 보면 DNA가 의미 있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정보들 덕분에 종류를 넘어서는 큰 특성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복제의 실수는 정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간혹 겸상적혈구처럼 하나의 유전 정보가 달라져서 다른 생김새나 특성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화일까요? 이 또한 진화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DNA의 작은 변화는 진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DNA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일 뿐입니다.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변화는 기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류로 분류된 생물의 DNA 차이는 같은 종류로 분류된 생물끼리의 DNA 차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실제로 개 종류 안에서의 DNA 차이는 작습니다. 그러나 개 종류와 고양이 종류의 DNA 차이는 큽니다. 진화론자들은 복제 실수가 그 차이를 만든 것으로 설명하지만 복제 실수가 한 종류의 생물을 다른 종류의 생물로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DNA가 정확한 위치에서 실수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지만 진화론자들이 제시하는 확률은 늘 너무나 커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복제 실수가 눈을 만들어야 하고 복제 실수가 심장을 만들어야 하고 복제 실수가 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공통조상이라고 주장하는 단세포 생물의 DNA 안에는
눈을 만드는 정보, 심장을 만드는 정보, 뇌를 만드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기관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진화론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단세포 생물이 수십억 년 동안 자신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복제 실수가 우연히 정보화되어 특정 아미노산을 불러오고 그 아미노산들이 우연히 특정 단백질이 될 수 있었고 그 단백질들이 우연히 결합되어 특정 조직이 될 수 있었고 그 조직들이 진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학입니까? 소설입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개만 봐도 수백 품종의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물은 종류 안에서 생김새나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왜 닮았으면서도 조금씩 다를까요? 개 종류 안에서 개와 늑대는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창조과학자들이 같은 종류로 보는 사자와 호랑이는 어떻게 생김새와 특성이 달라지게 된 걸까요?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전자의 섞임, 유전자의 변형, 그리고 환경이 종류 안에서의 변화를 만드는 요인입니다. 변화는 주로 유전자의 섞임으로 일어납니다. 저의 생김새와 특성은 저의 아버지의 유전자와 어머니 유전자가 섞인 결과입니다.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저와 제 동생은 생김새와 특성이 다릅니다. 동일한 부모님의 유전자가 다르게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과 동식물은 종류 안에서 다양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유전자가 변형되는 바람에 생김새나 특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겸상적혈구처럼 유전자가 변형되어 기존의 아미노산과 다른 아미노산이 선택되어 생김새나 특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유전자가 변형되어 그 부분이 아미노산을 불러오지 못하게 되어 생김새나 특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두 사례를 모두 진화라고 주장하지만 진화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복제 실수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기존의 정보를 조금 변형시키거나 망가뜨리는 시스템입니다. 정보의 변형과 정보의 망가짐이 동식물과 사람의 생김새나 특성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어떤 경우에는 생김새가 커지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마치 진화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례로 거인병이 있습니다. 거인병은 성장을 멈추는 기능이 고장난 것입니다. 의학에서도 병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진화가 아니라 변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생물의 생김새와 특성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또한 진화의 증거로 주장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한 생물의 변화는 DNA에 기록된 정보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DNA 안에는 스위치 시스템이 들어있는데 특정 환경 신호가 그 스위치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합니다. 환경 신호가 유전자의 활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은 종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물의 생김새와 특성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즉, 생물의 생김새와 특성의 변화가 새로운 정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신호에 의해 기존 정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를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기회가 있다면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진화론에 관한 생각은 동일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확신이 듭니다. 생물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수천만 종, 많게는 1억 종으로 분류하는 많은 동식물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존재했었던 화석으로만 발견되는 많은 동식물들은 단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생물로부터 변화된 생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진돗개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진도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에덴 동산에 오늘날 우리가 개라고 부르는 동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개 종류, 개과 동물의 대표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진돗개는 진화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개 종류의 대표로부터 수천 년 동안 유전자가 섞이고 유전자가 조금 변하고 특정 환경에 의해 진돗개라 불리는 생김새와 특성을 가진 유전자가 어느 정도 고정된 것입니다. 진돗개는 개 종류의 대표로부터 변화된 개의 품종입니다. 우리는 원숭이 또는 원숭이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창조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그 사실을 부정하는 자가 성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